안녕하세요. 행정법 교실TV의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행정법 판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 판례 강의 자료는 대법원 판례 공부가 있는데요. 2017년 1일자부터 2019년 12월 15일자에 실린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공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하죠. 그러면 이 판결 선고문을 정리를 해서 대법원 판례 공부라는 형태로 발행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 공부는 한 달에 2번씩 나오거든요. 1일에 나오고 15일날 2번 나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휴일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공부는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자료는 행정법 교실TV라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1번 판례입니다. 갑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 개별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초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 비용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위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결지 넘어가시면 밑에 친구 보시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적법 서고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근거 규정이 행정소송법 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2번 판례입니다. 위치 친구 보시면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의 기간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의미하고요. 일반 재산은 잡종 재산을 의미합니다. 국법에서는 잡종 재산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일반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일반 재산을 사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임대 수익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 임대 수익을 대부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판결 넘어가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항에서는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지법에 따라서 원상복구나 시설물의 철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3번 판례 보시면 밑에 친구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되는 공공개혁이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 앞에 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공법관계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사법관계에서는 법치주의에 적용되지 않고 사자자치와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결 요지 넘어가시면 밑줄 보시면 행정사건의 심의 절차입니다. 심의 절차는 심의 절차면에서 민사소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행정사건을 하다 보면 심의 절차 면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의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대법원에서는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4번 판례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보시면 피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국대학 총학생연합회, 옛날에 한총련입니다. 한총련이 그 군대에다가 교양도서 번외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부대에다 뭘 지시하냐면 국내 불온수속 차단대책 강구 지시라는 것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고를 비롯한 군 법무관 6명에서 이 지시에 근거가 된 군인사법과 군인 법무규율을 위헌하기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 등은 군법무관이죠.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사실관계는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1번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실까요? 제가 항상 판례 정리할 때 이 판결 요지가 있는데 이 판결 요지 위에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여놓은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판결 요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왜 제목을 붙여놓냐면 판결 요지가 좀 길는 경우에는 판결 요지를 다 읽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법률 용어도 많고 해서 힘든데 이 제목을 먼저 읽고 나서 결론부터 안 다음에 판결 요지를 읽으면 이 판결 요지가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보통 법서들 보면 이 판례 제목은 없고 판결 요지만 밑도 끝도 없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책 중에 형법교과서가 이렇게 판례 제목이 있었어요. 판례 제목을 먼저 읽고 결론을 안 다음에 판결 요지를 읽으니까 판결이 쉽게 익히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형법 공부를 쉽게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례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실 때는 먼저 판례 제목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판결 요지 보시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판결 제목만 보시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판례 제목 보시면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 등 재판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군인의 복지 의무에 위반되는지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 소극이라고 합니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밑줄 보시면 군인이 일반적인 복지 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 청구권이 군인의 복지 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은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따라서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하고 위헌인 지시나 명령을 시정하는 데 목적만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군인의 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다음 판결 요지 넘어가시면 2번 판결 요지 보시면 군인사법의 유임에 따라 제정된 군인복무규례에는 건의와 고충심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의는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충심사는 지휘 계통에 따라 상담, 건의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보이진 않죠. 왜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해야 할 의무를
부강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죠. 그죠? 따라서 또한 이러한 규정이 군이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부의 사전 절차로서 의미로 보이지도 않죠. 의무 규정이 아니니까. 그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음 판결 요지 넘어가겠습니다. 3번 판결 요지인데요. 이것은 이 추측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법령에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군인으로서 허용되는 권리 행사를 함부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문제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결 요지 넘어가겠습니다. 5번 판례 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사관생도가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해가지고 퇴학 처분을 받은 거죠. 제목 보시면 육군 3사관 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는 거죠. 근거를 보시면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 3사관 학교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제에 편입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 위배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성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2번 판결 요지 넘어가시면 2번 판결 요지는 간단히 보시면 되거든요. 육군 3사관 학교는 사원생도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규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하는 게 맞고요. 상식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 판결 요지 넘어가시면 3번 판결 요지 오시면 미제 증거 보시면 육군 3사관 사관생도인 갑이 4번에 걸쳐서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금주 조항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던 이유로 퇴학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금주 조항은 첫째,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요. 둘째, 넘어가시면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금주 조항은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도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묘인 금주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겁니다. 이렇게 판시한 원심은 잘못되다는 겁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6번 판례 보시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의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 국가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죠. 5년인데 6년이 돼서 갑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법원에서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판단해보니까 6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6년이 지나서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국가가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론주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해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7번 판례 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한세평 환자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밑줄층 보시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신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여기서 채무자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위에 4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채무자가, 즉 국가가 시효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 한센평 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거죠. 이런 일 국가배상 청구서를 하지 못하도록 가혹행위 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하거나,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센평 환자들한테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미리 말을 한 거죠. 아니면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가 있거나. 그리고 3번입니다.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신뢰를 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시효 완성되면 채무자는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너희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 하면 내가 시효 완성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그렇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면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뭐냐면 다른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센평 환자 말고 다른 한센평 환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 이행 거절을 인정함이, 그러니까 이 한센평 환자한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것이 환자에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4가지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8번 판례 보시면 밑줄을 보시면 국세 기본 보면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말하죠. 권리의 존속기간. 어떤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 7년을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과세처분을 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다음 판결고지 넘어가시면 2번 판결고지 보시면 한 해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산세란 무엇이냐면 페널티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벌칙이죠.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안 내면 그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게 되면 그 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 판례인데요. 9번 판례는 앞에서 봤던 8번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판례입니다. 여기 법률상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거나 아니면 노무로 인해서 타인의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이익, 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국가가 어느 단체한테 국가 시설을 위탁관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위탁관리를 맡은 단체는 이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요. 물건을 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건을 파고 나면 부가지세를 받게 되는데 이 부가지세를 납부해야 되죠. 부가세. 이 소송은 단체가 국가한테 이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했으니까 이것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판례입니다. 11번 판례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가세권 등 국내 납세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해야 하죠. 그리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요. 따라서 행정 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의 위임도 없이 명령이나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판결 좀 넘어가겠습니다. 2번 판결 보시면 법규명령은 법률에 이미 있어야 제정할 수 있죠. 그런데 법률에 근거 없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법 개정이 돼서 유의 및 근거가 부여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법규명령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 규정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유의미 한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라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12번 판례 보겠습니다. 12번 판례에서는 신인성시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세한증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납세자가 과세한증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신뢰에 납세자에게 기적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납세자가 그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투자 행위 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세한증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초래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러한 가세현증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요. 형식적인 권한 분장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번 판결 오제 보시면 이 판례는 사실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 법인이 있습니다. 이 각 법인은 외기부 소속의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이 각 법인이 제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죠. 그리고 나서 각 법인과 외무부 장관이 가세관청과 내무부 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이에 대해서 내무부 장관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회신해 주고요. 과세관청이 약 19년 동안 취득세나 제한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과세관청이 제한세를 부과처분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이러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시 원칙에 반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판례 보겠습니다. 밑줄 친 거 보시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는 숙박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의미죠. 그런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이를 거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런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이 전부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14번 판례 보겠습니다. 14번 판례에 밑줄 친 거 보시면 국제 표준 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도는 댄스를 의미합니다. 댄스. 고요. 이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 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학원법상 평생 직업교육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라서 신고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15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15번 판례도 앞에서 봤던 14번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 표준 무도로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 교과 교습 학원으로 등록하려 할 때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관할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16번 판례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의료법은 의원을 개설할 때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병원을 개설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제와 신고제로 구분하고 규정하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료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의 경우에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제와 신고제로 구분해서 규정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정식과 의원을 개설하는 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 개설 신고를 할 때는
행정청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예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번 판결지 넘어가시면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신병원 개설에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정신과 의원 개설에는 신고제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17번 판례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가설 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서 허가자와 신고제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설 건축물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을 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나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청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규제에 불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판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판례 보겠습니다. 밑에 지금 보시면 하위 법령 규정이 상위 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19번 판례 보겠습니다. 밑줄 친 거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전 적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무서에서 과세하기 전에 미리 세금액이 얼마라고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세금액을 알 수가 있죠. 그 세금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를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부심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진행된다는 거죠. 여기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여기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무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액이 얼마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고요. 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가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잠깐 보시면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소멸시효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판결지 넘어가시면 2번 판결지 보시면 법률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없고요. 보충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 시행령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법률의 해석이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또는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모법의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20번 판례입니다. 앞의 문장은 앞에서 본 19번 판례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특히 다음부터 보시면 법률의 시행령이, 여기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의 대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거죠.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21번 판례입니다. 이제층에 보시면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 이 사회보장 수급권의 입법을 한 경우에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은 입법부가 할 수도 있고요. 입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기준을 설정할 때 그 해당 기관에게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음 판결지 보시면 2번 판결지 보시면 제목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증명쟁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법률 요건 분류설을 의미합니다. 법률 요건 분류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문서를 보시면 법률 요건 분류설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써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원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리고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고도 마찬가지로 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과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은 상충되겠죠? 둘 중 하나는 주장 증명책임이 다 되고요. 어떤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장 책임을 다 한 사람이 승소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처분의 적법성은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피고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고요.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무슨 말이냐면, 예외적인 사정이 뭐가 있겠어요? 위법성이 있겠죠. 위법성이 얘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겠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입니다. 위법성 내지 재량권 일탈 남용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원고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원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법률 요건 분류설입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22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쪽 친구 보시면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 여건과 징수 절차를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가관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법률이나 그 이임에 따른 명령 규칙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법률 규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갖게 있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사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나 전체적인 체계 그리고 내용에 비추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명확성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시면 23번 판례 보시면 이건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맨 밑에 그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했다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예시적 위임도 가능하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24번 판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시면 숙군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봐서 여기서 숙군 규정이라고 하면 법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숙군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정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을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판단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이번 판결 요지 보시면 이것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습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25번 판례 보겠습니다. 특정 사항과 관련해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그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위임 규정이 문헌에서 여기 위임 규정은 뭐냐면 법령을 말합니다. 위임 규정이 문헌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조례에서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난지를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앞에서 본 판례와 동일한 내용인데 숙권 규정에서 여기서 숙권 규정이라 하면 법령을 의미합니다. 숙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정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 요지 넘어가시면 이것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겠습니다.